2018년 8월경 할머니가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뒤 평생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셨는데 난 그런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말조차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알지만 당시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평소대로 외출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후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사촌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할머니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라는 걸 깨달았다. 머리로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었지만 난 그럴 리가 없다며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 그래 소영아. 어쩐 일이야? 오빠,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왜?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런 동생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가, 할매 김치 맛있디야. 많이 먹고 가이. 가끔 시골에 놀러가서 밥을 먹으면 항상 내 옆에 앉아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날 챙겨주시던 할머니. 오빠, 듣고 있어? 그래. 바로 준비해서 병원으로 갈게. 너무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회사에 연락을 하여 조모상을 알렸는데 통화를 마치고 나니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할머니가 내가 보고 싶어서 괜히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마치 깜짝 이벤트처럼 말이다. 오메, 아가, 어찌 왔냐? 병원에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내 앞에 닥친 이 상황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 어릴 때 할머니에게 나중에 아버지만큼 크면 과일 박스를 사들고 가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 약속을 아직 못 지켰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 가신 건지. 그렇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한 시간 남짓 달려서 저 멀리 병원이 보일 때쯤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할머니가 우시는 걸까? 택시에서 내리고 보니 태풍이라도 오려는 건지 비바람이 거세졌고 난 우산도 없이 무작정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오빠. 그래, 어디 계셔? 오빠 온다고 해서 아직 안 옮겼어. 어서 가자. 친가 식구들은 예전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고모들 중 한 명이 울면서 왜 이제 오냐고 나에게 따지듯 물었다. 할머니를 보러 온 거지 당신들을 보러 온 게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을 하며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는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할머니. 무릎을 굽혀서 할머니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열심히 불러봤지만
내 바람과 달리 할머니 눈을 뜨지 않았고 잠시 후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다. 이제 더 이상 인사드릴 가족분 없죠? 모두 나오세요. 그는 할머니를 모시고 지하로 향했고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울다가 감정 제어가 되지 않았는지 구토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다. 29이라는 나이에 자리도 못 잡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또다시 면접을 보고 또다시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 내 아킬레스건 쪽의 피부는 구두에 쓸려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났다. 하루는 상처에 연고를 바르다가 문득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서러운 마음이 들었다. 남들보다 특출난 부분이 딱히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에 면접 때마다 단정한 정장에 구두를 준비했다. 불편하고 발도 아팠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의지도 열정도 없다. 너무나도 지쳐버렸다. 그래도 경력은 좀 있었는데 어느 날 등산복 차림에 경력이 하나도 없는 남자분과 같이 면접에 들어갔다가 그분은 합격을 하고 나는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지쳐버린 것이다. 이런 정장 입고 구두 신으면 뭐하노? 어차피 또 떨어질걸.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편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서는 미리 약속된 다음 면접에 참석했다. 그곳은 뭔가 다단계 회사 같은 분위기였는데 채용 공고에는 언급이 전혀 없던 조건이 있었다. 처음 들어오시면 일단 영업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영업이다 보니까 기본 그 개념은 없고요. 하는 만큼 벌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다른 곳을 다시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 불편한 심기가 표정에 드러났던 모양이다. 신뢰될 수 있는 행동이란 것도 알고 솔직히 아무 기대 없이 참석을 하긴 했지만 면접까지 와서 말이 달라지니까 또다시 좌절감이 느껴졌던 것이다.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네? 좀 불편해 보이네. 아닙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29이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거 저거 따질 땐 아니지 않나? 그렇죠. 이제라도 어디 진득하게 정착할 만한 곳을 알아봐야 할 텐데 안 그런가요? 예. 제대로 된 회사명도 없고 면접관이란 사람이 모자 푹 눌러쓰고 슬리퍼나 질질 끌고 와서는 나에게 훈수를 두었다. 서로 처음 만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면접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반말을 섞어가며 나를 평가하는 꼴이 영 불쾌했다. 채용 공고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황당해서요. 제 나이가 적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그나마 경력이나 좀 있다는 거 알긴 아는데요. 잘 아시네. 근데 뭐 그렇게 뚱한 얼굴로 있어요? 정착을 하더라도 이런 회사에서 하고 싶진 않네요. 평가는 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직자도 이 회사가 어떤지 알아보고 생각할 권리가 있어요. 지금 저랑 대화한 지 10분 정도 됐는데 초면에 왜 자꾸 반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세로 무슨 면접을 보겠다고 앉아 계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알았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 패딩을 여미다가 고개를 숙이게 되었는데 군데군데 질이 벗겨져 있는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태도가 그 모양이니 여태 일자리를 못 구하지. 그때 면접관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가 답장을 못하게 일부러 그런 건지 070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뒤집어 엎고 나올까 싶다가 그래봐야 나만 손해일 거란 생각에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다. 곧장 흡연 장소로 가서 담배를 하나 피운 뒤 누가 내 구두를 볼까 두려워 걸음을 재촉해서 바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멍하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귀에서는 이명처럼 침묵의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문득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내 태도가 문제지. 난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애초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건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우는 것밖엔 할 수 없는 걸까? 한숨이 절로 나오면서 감정이 복잡한 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서 아이처럼 훌쩍거리다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 잠깐 사이에 꿈을 꿨는데 나는 시골집 안방에 있었고 옆으로 누워서 발로 턱을 괜 자세로 TV를 보고 있다. 그런데 뒤쪽에서 갑자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시방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나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분이 갑작스레 호통을 치는 소리에 난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방문에 가려져 있어서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난 그 자리에 앉아서 한숨을 쉬다가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대충 30분 정도 잔 것 같았는데 잠깐이었지만 몸이 아주 개운했고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잊혀지지 않았다. 이대로 좌절하여 넘어진 채로 일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손주를 보고 꿈에 나타나서 혼을 내주신 걸까? 나는 여전히 이리저리 휘청이고 있지만 오늘따라 그 꿈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써본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할머니의 호통. 하지만 기분 좋은 말투. 서운하면서도 힘이 나는 잔소리.